우주가 만약에 당신의 존재는 물론이고 행복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철학은 신이나 어떤 거대한 우주적 계획 같은 걸 끌어들여서 이 질문을 살짝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셈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칼 세이건은 그 안전장치를 뭐랄까 전부 걷어내버린 사람입니다. 아, 보통은 그냥 천문학자 아니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에요. 그의 사상 속에는 사실 하나의 완결된 철학 체계가 들어있습니다. 철학 체계라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네, 그의 생각들을 이렇게 쭉 재구성해보면 놀랍도록 구조적이거든요. 우선 우리가 뭘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론이 있고요. 인식론. 그리고 왜 우리는 종종 거짓을 더 좋아하는가에 대한 심리학,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학,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키려면 어떤 사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치학까지 쭉 이어져요. 와, 인식에서 정치까지. 이건 정말 하나의 완전한 세계관이네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뭘 할지는 명확해졌네요. 세이건이 그 익숙하고 편안한 위안들을 다 걷어낸 자리에 과연 진짜 의미와 경이로움 그리고 어떤 도덕적 절박함을 채워 넣는 데 성공했는지 이걸 한번 같이 확인해 보는 거군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상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해질녘에 숲속을 혼자 걷고 있어요. 갑자기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바삭하고 들리면 순간 온몸이 굳죠. 네, 바로 멈추죠. 뇌는 0.1초 만에 저기에 무언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요. 이게 우리 조상들의 살아남게 한 생존 본능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뇌는 본질적으로 패턴 탐지 엔진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엔진의 성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요. 네, 너무 좋아서 없는 패턴까지 만들어내요. 뇌는 충분한 증거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일단 그럴듯한 이야기를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맞는 증거만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 차트를 쓱 보고 이 사람은 꾀병일 거야 하는 첫인상을 받으면 그 뒤로는 꾀병을 뒷받침하는 증상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인지 편향이죠. 우리는 막 무작위적인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얼굴 같은 걸 보고 그냥 같이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로 착각하고 생생한 개인 경험담 하나를 수백 페이지짜리 통계 보고서보다 훨씬 더 신뢰하잖아요. 맞아요. 점삼술 믿는 분들도 운세가 딱 들어왔던 날은 평생 기억하는데 틀렸던 수많은 날들은 그냥 잊어버리죠. 바로 그거죠. 아니 이렇게 내 정신조차 믿을 수가 없다면 대체 뭘 믿어야 하는 거죠?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세이건이 정말 놀라운 답을 내놓습니다. 어떤 특정 사실을 믿지 말고 방법을 믿으라는 겁니다. 방법이요? 네, 그 방법이 바로 과학이라는 거죠. 세이건에게 과학은 교과서에 실린 지식의 묶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스스로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잡아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시스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아, 시스템으로서의 과학. 네, 연구 결과는 다른 사람이 똑같이 재현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누구든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존의 권위를 성공적으로 뒤집는 행위에 최고의 영예가 주어진다는 점이에요. 아, 종교나 정치에서는 이단이나 불충으로 처벌받을 일이 과학계에선 노벨상을 받는 일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에서 의심은 지식의 적이 아니라 지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신뢰하라는 말이네요. 세이건이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을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이름도 재미있는 헛소리 탐지 키트라는 걸 제시했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실용적인 도구들이죠.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독립적인 출처에서 확인하기입니다. 내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아주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봤을 때 공유 버튼 누르기 전에 딱 5초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검색해보는 습관. 와, 정말 간단한데 엄청 강력한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선 정말 필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의심입니다. 전문가도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해요. 1850년대 의사들은 신사의 손은 더럽지 않다는 권위 있는 믿음 때문에 수술 전에 손을 안 씻었어요. 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요. 하지만 증거는 그들이 틀렸다고 말했고 결국 증거가 이겼죠. 그리고 아마 가장 유명한 원칙일 텐데 반증 가능성입니다. 아, 그 유명한 차고 안의 용 비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만약 우리 집 차고에 불 뿜는 용이 있어요 라고 주장한다고 해보죠. 네. 당신이 보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그 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해요. 그럼 바닥에 밀가루라도 뿌려서 발자국을 보자고 하겠죠. 그럼 저는 그 용은 공중에 떠다녀요 라고 답하고요. 그럼 열감지 카메라를 가져오시겠죠. 저는 그 용이 뿜는 불은 뜨겁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군요. 네, 이런 식으로 당신의 모든 검증 시도를 제가 계속 막아낸다면 세이건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용과 아예 용이 없는 것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와, 그 비유는 정말 강력하네요. 원리적으로도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명쾌한 도구가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사이비 과학이나 음모론에 쉽게 빠져질까요? 왜 그 거짓된 답변이 더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이건은 사이비 과학을 믿는 사람들을 단순히 어리석다고 치부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이비 과학이 진짜 과학이 채워주지 못하는 인간의 깊은 심리적 욕구를 정확히 파고든다는 걸 간파했거든요. 심리적 욕구요? 예를 들면 어떤? 자, 힘든 아침을 맞은 한 여성이 있다고 상상해보죠. 회사에서는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연인과도 다퉜어요.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으로 운세를 펼쳐봅니다. 운세는 그녀에게 최소 3가지를 줘요. 3가지요? 첫째, 고통의 이유를 줍니다. 내 탓도 아니고 그냥 무의미한 우연도 아니고 수성이 역행해서라고요. 둘째, 곧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광활한 우주가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바로 나에게 무언가 말을 걸어주고 있다는 우주적 중요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반면에 과학이 주는 답은 너무 차갑잖아요. 행성은 당신 운명에 아무 영향도 안 주고 당신의 고통은 우주적으로 아무 의미 없으며 우주는 당신에게 관심 없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세이건은 사이비 과학이 인간의 3가지 핵심 욕구를 자극한다고 봤어요. 내 삶을 통제하고 싶다는 주체성에 대한 욕구, 복잡한 현실 대신 명쾌한 이야기를 원하는 단순한 인과관계에 대한 갈망, 그리고 광대한 우주 속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망. 맞습니다. 이 3가지를 정확히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사이비 과학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건 사실상 상대방의 위안을 빼앗는 행위일 뿐이겠네요. 여기서 세이건 설학의 가장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성과 증거에 기반한 사고방식이 미신이 주던 그 경이로움과 의미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과학이 세상의 마법을 앗아간다고 비판하죠. 아름다운 노을을 빛의 산란 현상으로, 숭고한 사랑을 호르몬 작용으로 환원시킨다고요. 네, 그런 비판 많이 듣죠. 세이건은 이 비판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진정한 경이로움은 무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이해하면서도 그 복잡성과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하는 느낌에서 온다고 주장했거든요. 이해가 경이로움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조한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노을의 예를 다시 들어볼까요? 대기의 물리작용을 이해한다고 해서 노을이 덜 아름다워 보이나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낮의 하늘은 왜 파랗고 저녁의 노을은 왜 붉은지를 같은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더 거대하고 통합된 그림을 보게 됩니다. 더 큰 그림을 보게 된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40억 년 진화의 역사를 담은 기록이라는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 원자가 아주 먼 옛날 어떤 별의 뜨거운 중심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경이로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와,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세이던이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코스모스가 스스로를 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네, 그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관찰자인 우리 자신이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주의 일부라는 철학적 선언이죠. 우리가 망원경으로 먼 은하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곧 우주가 자신의 일부를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와, 생각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는 느낌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의 위치도 다시 보게 됩니다. 세이건이 우주적 주소라는 개념을 썼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지 보여주죠. 당신, 지구, 태양계, 우리 은하, 국부 은하군, 초은하단 이렇게 계속해서 시야를 넓혀가다 보면 그 어떤 단계에서도 우리가 특별하거나 중심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중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군요. 그렇죠.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충격은 더하죠.
우주의 역사를 1년짜리 달력으로 압축한 코스믹 캘린더 말이에요. 1월 1일 0시가 빅뱅, 12월 31일 자정이 현재라고 했을 때 인류가 처음 등장한 게 12월 31일 밤 10시 30분경이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역사, 모든 제국, 모든 전쟁, 모든 위인들은 그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1분 중에서도 마지막 10초 안에 전부 일어난 일입니다. 와, 10초라니. 갑자기 어제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요. 이런 엄청난 허무함 속에서 대체 어떻게 의미를 찾으라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세이건의 대답이 1990년 보이저 1호가 찍은 단 한 장의 사진, 창백한 푸른 점에 담겨 있습니다. 아, 그 사진 정말 유명하죠. 멀리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 희미한 점 하나로 보이는. 세이건은 그 사진을 보면서 단순한 감성적 호소를 넘어서 아주 논리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첫째, 우리가 아는 인류의 모든 역사가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어났다. 그렇죠. 둘째, 저 외부의 어딘가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도움이 올 거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셋째, 저 점은 우리가 아는 한 생명이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다. 이 세 가지 사실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유일한 집이고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서로에 대한 책임감은 더 이상 고상한 도덕적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면? 우리의 상황에서 비롯된 냉정한 논리적 귀결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주적 하찮음을 깨닫는 게 의미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미의 원천을 재설정하는 거죠. 아, 외부에서 주어지는 목적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만들고 지켜나가는 의미가 유일하게 가치 있는 의미가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허무주의의 끝에서 가장 강력한 인본주의적 윤리를 끌어내는군요. 이 윤리는 구체적인 정치 철학으로까지 이어진다고요? 맞습니다. 세이건은 핵전쟁이 불러올 핵겨울 시나리오를 대중에게 알리면서 소수 국가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어떻게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경고했거든요. 이런 실존적 위협 앞에서 인류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어떤 정치 체제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세이건은 과학과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같은 논리에 기반한다고 봤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거든요. 아, 그래서 오류를 수정하는 메커니즘을 시스템 안에 내장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부의 삼권 분립이나 언론의 자유가 과학계의 동료 심사나 재현성 요구와 구조적으로 같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두 시스템 모두에서 기존의 권위에 자유롭게 도전하고 비판할 권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과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를 지속할 수 없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사회는 결국 과학을 망가뜨리게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요건으로 세이단이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것이 바로 과학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과학교육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랐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다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암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가, 즉 증거를 평가하고 결론에 이르는 방법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방법 자체를. 생각해보면 모든 아이들은 왜라고 쉴 새 없이 묻는 과학자로 태어나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은 이 소중한 호기심을 억누르고 정답을 주입하는 데 급급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정답 맞히기에만 급급했지 이 답이 왜 정답이지라고 질문하는 훈련은 거의 못 받아본 것 같아요. 결론을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대중은 누가 더 목소리 크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지에 따라 쉽게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이건이 과학교육의 실패를 단순한 지적 자산의 손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정치적 위험으로 본 이유입니다. 오늘은 칼 세이건의 철학을 따라서 우리 마음의 편향성에서 출발해 진실을 찾는 방법, 또 거짓된 위안을 넘어선 진정한 경이로움,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우주적 위치에서 비롯된 윤리와 정치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했네요. 뒤철학의 핵심은 어떤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헌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에 기반해서 현실을 탐구하고 그 결과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말이죠. 물론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그의 낙관론이 현대 인지과학의 발견들로 인해 일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의 근본적인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세이건의 윤리는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에서 어쩌면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가정,
바로 그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더없이 소중하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저 하늘의 깊은 침묵이 우주의 생명체가 드물기 때문이 아니라 세이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교훈을 끝내 배우지 못한 문명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그 침묵은 어쩌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